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 성남에 입지한 모텔 매매물건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입지하고 있고요. 본 물건은 가장 큰 타이틀이 말이죠.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필요 물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번호는 119, 105번에 해당되는 물건이고요. 사용 승인일 1997년 6월 14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95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시면 59평이고요. 연면적 777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시면 235평이죠. 현재 매가 24억 5천에 진행 중이시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용 중이십니다. 매가는 24억 5천에 진행하고 있고요. 최대 용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최대 용자가 매가만큼 이렇게 최대 용자가 가능하죠. 현재 용자는 13억인데 말이죠. 따라서 이제 실인수가, 이게 이제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5억을 투자하는 조건으로서 조건부로 최대 용자 24억 5천까지 이렇게 용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현재 월 매출은 2,700만 원입니다. 2,700만 원. 객실수는 27개, 주차는 10대 가능하시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공시지가 한 평당 제곱미터당 3.3제곱미터당 357만 5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했더니 1181만 8,181원에 해당되는 경기도 성남에 입지한 모텔 매매 물건 현황인데요. 지금 이제 소액을 투자해서 5억이죠. 소액을 투자해서 말이죠. 특히 경기도나 경기도에 입지한 성남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소액을 투자해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워낙 지가가 비싸고요. 또 감정가나 시장 가격 대비 매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억 소액을 투자해서 성남이나 용인에 입지한 모텔을 취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물건은 아주 희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5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우리가 투자하신다면 조건부 대출이죠. 조건부 대출. 조건부 대출은 우리가 1금융권에서는 상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조건부 대출은 무조건 2금융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2금융권에서만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억 리모델링 조건부로 여기는 이제 현재 매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매매 가격만큼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매매 가격만큼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금융권에서 확약을 받은 물건입니다. 만약에 이제 매가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서 24억에 합의를 했다. 그러면 대출금이 24억에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5억을 리모델링을 투자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금융권에서 이렇게 리스크를 안고, 그렇죠?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매매 가격만큼 용자를 해줄 수 있는 타당성이 바로 뭘까요? 근거가. 그 근거는 말이죠. 이 대출금, 원금과 우리가 이제 이자를 회수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 회수가 가능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를 평가하고 리스크가 크냐 적냐 보고 리스크가 적을 때에는 이렇게 융자를 많이 해준다 이런 거죠. 그러면 리스크를 적게 봤다는 거죠. 왜 리스크를 적게 봤느냐?
현재 월 매출이 현재 월 매출이 2,700만 원이죠. 네, 700만 원인데 얼마를 투자하시죠? 리모델링 5억을 투자하시게 되면 미래에 재오픈하는 시점에 월 매출이 4,500만 원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금융권에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월 매출, 그렇죠? 오픈했을 때 월 매출 4,500만 원 중에서도 금융권에서 계산하는 것과 제가 여러분에게 브리핑 드리는 거는 거의 일치합니다. 첫 번째로 제외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로 제외하는 게 바로 임금입니다. 임금.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로 지출을 잡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필요 경비입니다. 필요 경비.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각종 공과금, 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세탁비, 그렇죠? 그 다음에 비품비, 그 다음에 각종 잡비, 이렇게 해서 필요 경비 지출을 하고요. 세 번째는 각종 이제 세무죠. 세금. 우리 세금 100% 납부하셔야 되죠. 네, 이렇게 하고 남은 이제 수익금이죠. 수익금. 이 수익에서 과연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는 이자죠. 이자. 거의 이제 거치식으로 가니까 원금이 만약에 대출금이 24억 5천이 나왔다 그러면 대출 원금은 말이죠. 그렇게 많이 회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금융권에서. 왜 그렇죠? 이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불구하고 여기에 원금을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면 차입자 입장에서 운영하는데 조금 버거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금융권에서 감안해서 말이죠. 이자는 우리가 매달 지급을 해야 되겠죠. 원금은 이 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24억 5천. 만약에 이렇게 되시면 원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금융권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약 원금은 5천만 원에서 약 1억 정도 이렇게 상환하라고 합니다. 기간도 24개월, 2년이죠. 24개월 정도 이렇게 길게 잡아주고요. 원리금을 상환하시고 2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만약에 1억이었다 그러면 23억 5천 원금은 말이죠. 거치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자만 그때는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원금을 상환하라고 요구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역산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했을 때 월 매출이 4,500 정도는 나와야 금융권에서 안정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거치를 해도 우리가 나중에 향후에 원금도 이제 상환할 수 있겠다. 또는 이제 매매가 되면 남은 금액 있죠? 이제 23억 5천, 1억을 원금을 상환했다면 23억 5천을 채무 인수해서 매수인에게 이제 채무 인수해서 이제 원금을 다시 이제 차입자가 이제 변경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어떤 이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이제 실제로 사례입니다. 저희 이제 사무실에 오셨는데 이분이 좀 연세가 좀 많으신데 이제 60억에 해당되는 수도권에 입지한 호텔을 이제 취득하시려고 하세요. 호텔을 취득하시려고. 이분이 연세가 한 70세 정도 되셨는데 이제 아들이 40대 초반입니다. 초반. 그래서 이제 지분을 조금 아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취득을 하려고 하세요. 향후에는 이제 증여, 본인의 지분 있지 않습니까? 증여 또는 상속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타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을 굉장히 이 의뢰인께서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본인의 사업을 이제 물려받고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다 처분을 하셨대요. 왜?
그 사업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말이죠. 이제 도매를 하셨어요. 이분이 도매 사업을 하셨는데 너무 힘들고 새벽부터 일을 하셔야 되고 일도 많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이제 유튜브 강의를 많이 듣고요. 호텔을 한번 취득을 해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 현재 내가 가지고 가는 수익과 호텔의 수익이 비교를 했을 때 호텔 수익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더라. 그런데 업무량에 비하면 굉장히 현재 하는 사업보다는 업무량은 상당히 적더라. 그래서 내 아들에게 이렇게 고생시켜서 하는 사업을 물려주는 것보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사업을 한번 변경을 해서 호텔에 투자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제 의뢰를 주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궁금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처음이시니까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매 가격이 60억에 만약에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했으면 이분이 자기 자본이 20억을 이제 투자를 하실 예정이시고요. 네. 융자 대출금을 이제 40억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60억에 몇 프로입니까? 융자가 60%, 한 65% 정도 되나요? 65%? 네. 한 65% 정도, 이 정도 되겠네요. 네. 65% 정도면, 네. 1금융권도 네, 가능한 그러한 대출금이거든요. 신용의 하자만 없다면. 네. 그래서 이제 이자율이 상당히 이제 적게 나오는 금융을 선택할 수도 있죠. 20억을 다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근데 이분이 이제 궁금하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원금 말씀드린 대로 네, 원금에 네, 이자를 지급해서 네, 원리금을 네, 상환을 합니다. 언제까지? 네. 융자 받은 최초 시점 있죠? 네. 융자 받은 네. 최초 네, 시점. 이 시점이 언제일까요? 잔금일이죠? 네, 잔금일. 네. 계약일이 아닙니다. 네, 잔금일이에요. 네, 잔금일 날부터 호텔 황제가 말씀드린 내용. 네. 시점부터 이제 융자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 원금은 1금융도 상환을 하러 갑니다. 예, 상환을 하라고 그래요. 일부는. 왜 그렇습니까? 1금융 같은 경우는 예, 대출금이 나오죠. 네. 대출금이 나오면 부동산 담보대출, 호텔의 담보 있죠. 부동산, 토지와 건물에 대한 담보만큼 대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대출이 나옵니다. 신용대출. 이 신용대출은 1금융권만 있는 대출 항목이에요. 2금융은 신용대출이 안 나옵니다. 차라리 총에서 비율이 많이 나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제 1금융 같은 경우는 이 원금을 일부 상환하러 가는데 상환되는 항목이 바로 이제 신용입니다. 신용을 대출로. 만약에 이제 담보가 40억 중에 7억이 담보로 나왔다. 그리고 신용이 만약에 3억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3억을 이제 상환하라고 하는 거죠. 3억을 예를 들면 36개월, 3년 동안 3억을 이렇게 원금을 상환하라고 이렇게 조건부를 건다는 거죠. 조건부를. 그 다음에 4년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 4년부터는 이제 거치식으로 가는 거죠. 네, 거치식으로 가는데 이 의뢰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4년부터 이제 거치로 갔어요. 네. 여기가 융자 받은 시점입니다. 네. 여기가 4년째예요. 4년째. 만 4년. 네. 이때 이제 원리금 상환 기간이죠. 네. 원리금 상환 기간이에요. 이때부터는 네, 거치식이죠. 이제 거치로 이제 쭉 가는 건데 예. 이 의뢰인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거치로 가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 갑자기 도래했을 때 우리 이제 경기가 많이 이제 침체가 됐습니다. 예, 침체가 되고 내수 경기가 막 악화가 되고
IMF처럼 아주 그런 위기에 부딪혔을 때 이때 갑자기 원금을 상환하라고 하지 않느냐 이제 이거를 좀 많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4년 동안 3년 동안 여기가 3년이네요. 3년. 네.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지난 시점부터는 우리 이제 금융권에서 말이죠.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갑자기 원금을 100% 나머지를 상환하라. 해당 경우처럼 37억을 갑자기 막 또 상환을 하라. 뭐 3년에 걸쳐서 원리금을 갑자기 상환하라. 이렇게 조건을 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때에는 주도권은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이 시점 이후부터는. 이때에는 협의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 금융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고요. 융자 40억을 내버리지 효과를 누리려면 여기에서 대출자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시점 이후부터는 말이죠. 이 시점 이후부터는 금융권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하락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차입자가 주도권을 갖고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7억이 남은 원금이 너무 부담스럽다. 1년씩 내가 벌어서 1억이든 1억 5천이든 원금을 상환해도 돼요. 오히려 거꾸로 그러면 대출자가 상환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상환하게 되면 이자가 하락하니까. 그렇죠? 네. 이미 리스크는 제거될 대로 제거가 됐어요. 이 시점이 지난 시점에서는 만약에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원금은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순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굳이 원금을 상환해도 받아도 이자만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하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리스크는 제거가 됐어요. 네. 순수한 위험률은. 그래서 이제 갚는 거는 차입자가 원할 때 아무 때나 갚는 거지 이 기간대에 갑자기 금융권에서 원금을 다시 상환하라. 그래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해서 이 기간 동안 어느 시점이 됐든 원리금을 상환하라고 주장하지는 않고요.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거치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도래해서 처분하는 시점이 도래했을 때 말이죠. 이때 처분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이제 처분하는 시점이 도래했어요. 만약에 이제 5년을 보유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이쪽이 이제 대출받은 시점이고요. 3년이 지났어요. 이게 5년째입니다. 네. 처분하는 시점이 도래했어요. 5년 이때. 네. 그러면 이제 현재 갑이 누굽니까? 매도인이 누굽니까? 매도인이 네. 우리 이제 의뢰인이시죠? 의뢰인. 매도인이 의뢰인이세요. 네. 그리고 을이 이제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네. 이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얼마의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느냐? 만약에 68억의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 이렇게 봅시다. 그럼 매도인이 현재 융자가 남은 게 37억이에요. 대출금이 37억이에요. 만약에 이제 A금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금융. 그래서 잔금일날 이제 뭐 매수인하고 매도인하고 계약일부터 한번 써볼까요? 네, 계약부터. 계약일날 계약금 5억을 주고 잔금일날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63억에 대한 금액을 이행을 해야 되겠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이제 동시 이행을 하는 날입니다. 그 63억 중에서 매수인이 말이죠. 융자를 만약에 이제 한 40억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40억 융자 40억. 그리고 자기 작업 현금 그러면 이제 28억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죠. 28억. 이 융자를 말이죠. 40억을 B금융에서 이분은 이제 받는 거예요. E금융에서 이렇게 받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갑은 말이죠. 68억을 다 받으면 37억을 이제 상환을 해야 되겠죠. 대출금을 상환을 하게 되면 B금융권에서 40억을 말이죠. 매도인한테 줍니다. 일단 매도인한테 40억. 금융자금만 대출금만 봤을 때 40억을 줍니다. 그러면 당일날 A금융에서 법무사가 입회를 하거든요. B금융 법무사도 입회를 하고요. 그럼 40억을 주면 바로 통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바로 이쪽으로 37억이 이렇게 입금이 됩니다. 37억. 네. 바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37억이 입금이 되고 대출금 40억 중 갑에게 이제 3억만 이렇게 남는 거죠. 3억이 남고 잔금도 자기 잡은 현금으로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또 이렇게 현금 지급을 해서 토탈 계약금 5억을 빼면 이제 63억을 전체적으로 갑 통장에 입금을 해야 갑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이제 동시 이행하는 거죠. 이처럼 A금융에서는 말이죠. 거치를 계속 하고 있다가 이자만 받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처분 시점에 도래를 했을 때 A금융은 원금 전체 금액 이자만 받다가 전체 금액 37억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매매가 됐을 때 이렇게 거래를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상환을 하고 회수를 하게 되는 구조지. 갑자기 어느 시점에 원금을 다시 상환해라 이렇게 금융권에서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계약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금융권과 가면은 이제 도장만 찍으라고 그러죠. 그날은 막 정신이 없으니까 혹시 이 금융에서 A금융에서 또는 B금융에서 나한테 사기를 치겠어? 네. 날인하고 도장 찍고 서명하고 날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약식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어느 시점에 도래했을 때 원금을 상환해야 된다 그런 특약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의뢰인처럼 이렇게 융자를 받고 하셨을 때 향후에 나중에 원금을 갑자기 상환하라고 그러면 매출 대비 내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경매로 넘어갈까봐 조금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정은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금융권에서 이제 원금을 상환하라고 할 때, 이 운영에 대해서, 매출 대비 운영에 대해서 조금 너무 힘들 정도로 원금을 상환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차입자가 너무 힘들게 되면 본인들이 요구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렵고,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데 원금을 지급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더 이거를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차입자지만 차입자가 운영을 원활하게 할 정도의 원금만 회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분께서는 조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부로서 융자 5억을 해주는 조건부로서 우리가 이 물건을 평가해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도 성남이나 용인, 내가 지방을 내려갈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애들의 교육 문제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배우자와 함께 우리가 즐기는 문화생활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방을 내려가기가 좀 어려운 소액을 투자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좀 운영을 하고 싶은 예비 창업자 여러분, 특히 용인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이 흔하지가 않다. 100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소액을 투자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께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요, 성남이죠.
향후 처분 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요건에 충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하게 되면 대지가 뭐 100평 가까이 되는 것도 취득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소액을 투자하다 보니까 대지 면적이 59평이거든요. 네. 59평이기 때문에 이 59평에 대한 시세 차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요건에 충족이 된다. 왜? 집가 상승률이 높고요. 용인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감정가 이하, 시장 가격 이하 그렇게 매도를 하는 우리 보유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 매수인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까지도 누릴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된다. 이런 것도 하나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자, 지급액. 우리 이제 24억 5천만 원을 융자를 받는다. 이렇게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4억 5천. 네. 이자율은 4.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이자가 1억 1천만 원입니다. 네.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 금액은 919만 원이네. 919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네.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5억 투자하시고요. 지금 이제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 현재에 대한 수익률은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없겠죠. 2,700만 원에 대한 수익률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5억을 투자했을 때 월 매출이 4,500까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네. 4,500만 원 중에서 월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1,30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곱해주시고 비율로 판단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31.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토 운영 시 가능한 순수익입니다. 청소 2명, 카운터 2명 고용하시고요. 월 매출 4,500이면은 주말에는 청소량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알바 청소 정도 고용을 하시고요. 만약에 배우자와 본인과 배우자가 같이 운영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청소 직원 2명은 그대로 고용하시고 주말 알바 청소 1명하고 그다음에 카운터 직원 1명은 무조건 고용하셔야 되겠죠. 야간 시간 12시간 정도는.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가 주간 12시간은 커버해 주시고요. 또 주말에 좀 청소량이 바쁠 때에는 본인하고 배우자가 커버를 해 주시면은 1.5명, 그렇죠? 1.5명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익률은 더 높은 구조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본인이 5억을 투자해서, 소액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수익률도 상당히 높게 누릴 수 있는 경기도 성남에 입지한 모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